제주도의 바다는 오늘도 쪽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갯바위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손님들에게 팔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23살의 젊은 해녀로 살아가는 일상이 고단하긴 했지만 그녀에겐 이 바다가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아저씨, 이 전복 정말 싱싱해요. 방금 잡아온 거라 더 맛있을 거예요. 한서연은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숙련된 해녀의 그것이었습니다. 낙지의 다리를 정리하고 소라의 껍질을 정성스레 깨끗이 닦아내는 모습에서 바다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친절함과 진심 어린 미소에 매료되어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한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바다가 잠든 이른 시간, 그녀는 망사리를 들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깊은 바다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작은 몸집이지만 바닷속에서는 누구보다 강인한 모습으로 물질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서연은 항상 바다를 등지고 서서 잠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왜 그 노래를 부르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노래를 부를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로 퍼지는 그녀의 노래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한서연은 가끔 노래를 부르다 문득 멈추고는 했습니다. 마치 잊혀진 조각을 찾는 것처럼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먼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한서연은 마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20살 때 갑자기 제주도에 내려와 해녀 일을 배우겠다고 했을 뿐이었죠. 처음엔 의아해하던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는 그녀를 제주의 딸처럼 여겼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혼자 앉아 바다만 보고 있구나. 뭐가 그리 좋은 게냐? 마을 할머니의 물음에 한서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해가 저물고 바닷가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서연은 작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어렴풋이 떠오르는 제주 바닷가, 엄마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던 기억,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그날 이후의 기억은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낯선 아주머니가 맛있는 사탕을 준다며 자신을 데려갔던 일, 낯선 차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바뀐 삶. 그 모든 것은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문득 제주도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 무작정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어둠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다가 품고 있는 비밀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서연은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또 그 기억의 파편들이 찾아왔었죠. 어린 시절 누군가의 품에 안겨들었던 자장가,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진 그날의 공포. 한서연은 가볍게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오늘도 바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서연은 평소와 같이 해녀복을 입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바다는 고요했고
햇살은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이미 익숙해진 온도였습니다. 한서연은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듯 자유롭게 헤엄쳤습니다. 물속에서 전복을 떼어내는 동안 한서연의 머릿속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물질을 마치고 나온 한서연은 채취한 해산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큰 전복이 여러 개 잡혔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전복의 표면을 보며 한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날은 장사가 잘 될 징조였습니다. 오전부터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서연은 해산물을 손질하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향에서 온 손님, 가족여행 중인 부부, 친구들과 휴가를 즐기는 젊은이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삶도 언젠가는 달라질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이 소라는 얼마예요? 바다를 향해 서 있던 한서연이 뒤를 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관광객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친절하게 가격을 알려주며 소라를 포장해 드렸습니다. 그 손님은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한서연을 오래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그녀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20살이 되던 날 갑자기 떠오른 제주도의 기억을 따라 무작정 내려온 것.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자마자 한서연은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갓 20살이 되었을 때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살던 한서연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고 양부모님이 그동안 감추고 있던 진실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5살 무렵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는 사실, 그 전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들은 후 한서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제주도의 바다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던 그 자장가. 무작정 제주도를 찾아온 한서연은 처음에는 관광객으로 머물다가 우연히 만난 해녀 할머니의 도움으로 해녀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서연에게 있어 바다는 위안이었고 해녀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같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연은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먼 곳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해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의 시골 해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차가 한서연 근처에 멈추었고 뒷좌석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어딘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해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연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고급 차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도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바다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서연은 습관처럼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해변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한서연의 노랫소리에 이끌리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닷소리에 묻혔습니다.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문득 시선을 들어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낯선 이의 시선에 한서연은 노래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해질녘 바닷가의 붉은 저녁 노을이 두 사람 사이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서연은 낯선 남자의 시선이 불편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한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노래가 제가 알고 있는 노래와 똑같아서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그는 분명 평범한 관광객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자리 잡은 이마와 날카로운 눈매, 그러나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네. 그냥 어릴 때부터 부르던 노래예요. 한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근처에 자주 계시나요? 제주에 오래 사셨나 봐요. 한서연은 해산물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해녀 일을 배워서 지금은 이렇게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한서연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한서연의 얼굴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죠. 한서연은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족은 여기 계신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에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의 눈빛이 순간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명함을 한 장 꺼내 한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최도연입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서연은 망설이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세안그룹 회장 최도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안그룹이라면 큰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도연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랐고 곧 차는 해변을 떠났습니다. 한서연은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노래를 듣고 보인 반응,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한서연의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서연은 계속해서 최도연이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노래를 알아본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모래사장을 걸으며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이 노래는 어디서 배웠을까? 기억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노래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한서연은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녀에게 오래된 물음표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자장가를 알고 있는지,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작은 아이였고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그리고 안전함.
꿈속에서 한서연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둠으로 바뀌었고 한서연은 공포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녘 한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세안그룹 회장 최도연. 이 남자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한 만남일 뿐일까요?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달리 복잡했습니다. 물질을 하는 내내 어제의 만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자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최도연이 정말 다시 오게 될까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어제와 같은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최도연이 차에서 내려 한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도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삼키며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최도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서연 씨,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어디서 자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서연은 잠시 모래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랐어요. 20살 때 제주도로 내려왔고요. 최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제주도에 살았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한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최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신의 과거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궁금함을 느낀 한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주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5살쯤 되었을 때까지 제주도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단편적이에요. 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한서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그 얼굴들. 이 사진 속 아이와 닮으셔서 혹시나 해서요. 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연은 사진을 다시 건넸습니다. 죄송해요.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봐야 하죠? 최 회장님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최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제 딸이 20해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죠. 제주도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경찰도 저희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한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연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서연 씨가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그 노래는 제 아내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노래였어요. 아내가 직접 만든 노래였거든요. 한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장가가 어떻게 이 사람의 아내가 만든 노래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혹시
서연 씨의 목 뒤에 작은 몽고 반점이 있지 않나요? 최도연의 질문에 한서연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한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목 뒤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은 몽고 반점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도 그것이 특이하다고 했었죠. 보통 아기들의 몽고 반점은 자라면서 사라지는데 한서연의 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제 딸 수아도 목 뒤에 그런 반점이 있었습니다. 5살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죠. 의사들도 신기하게 여겼어요. 한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자장가 제주도의 기억, 그리고 몽고 반점까지. 하지만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 최도연의 잃어버린 딸일까요? 그렇다면 왜 자신은 서울의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되었던 걸까요? 회장님,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도연은 잠시 말없이 한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DNA 검사라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바다에 이끌렸는지. 알겠습니다. 검사해보죠. 한서연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최도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에 좋은 병원이 있어요. 내일 함께 가보실 수 있을까요?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20해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한서연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노래가 어떻게 자신에게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선물이었을까요?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작은 조각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가고 한서연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23살의 젊은 여성의 얼굴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동안 그녀는 이 얼굴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의 딸 수아의 모습을. 약속된 시간에 최도연이 차를 보내왔습니다. 한서연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해녀복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최도연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다는 말과 함께 차는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제주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최도연의 딸이라면 그동안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고아원에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했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DNA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구강 내벽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담당 의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서연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습니다. 한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다가 자신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어떻게 해녀가 되기로 했는지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바다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최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아의 어머니, 내 아내는 제주도 출신 해녀였어요. 그 한마디에 한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바다에 끌렸던 이유가 어머니의 피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물려받은 해녀의 본능이었을까요? 최도연은 아내가 수아의 실종 이후 몸과 마음이 약해져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서연은 불현듯 슬픔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여인,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따스한 눈빛, 어쩌면 꿈에서 본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서연은 평소와 같이 해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이틀이었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바다가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바닷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결과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최도연은 다시 한서연을 데리러 왔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한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 종이에 적힌 결과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은 부녀 관계가 맞다는 사실을.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연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최도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서연인 동시에 최수아였습니다. 20해의 세월이 만들어낸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최도연은 오래도록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수아는 어떤 아이였는지,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그날의 일까지. 그날은 회사 일로 서울에 있었고
어머니는 잠시 친구를 만나러 갔었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보모와 수아만 있었는데 보모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괴로 결론 지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서연은 조금씩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했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납치 당시의 기억, 낯선 여자와 함께 있던 시간, 그리고 어느 날 고아원에 맡겨졌던 일까지. 모든 것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한서연이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다 위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오랜 시간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20회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아버지라 부른 최도영과 함께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피로 맺어진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20회의 시간은 결코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이었습니다. 최도연은 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원한다면 시간을 더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자신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년 동안 한서연으로 살아온 그녀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한서연은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찰랑이는 파도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최도연이 말한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최수아, 5살 때 유괴되어 실종되었다가 어떻게 고아원에 맡겨졌는지는 아직 수수께끼였습니다. 한서연은 희미하게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어린 시절 납치됐던 순간, 낯선 아주머니가 사탕을 준다며 데려갔던 일, 그리고 차 안에서 만난 무서운 눈빛의 남자. 한서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몸에 새겨진 듯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준 사진들, 고아원 시절의 모습들.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걸까요? 오후 예고 없이 최도연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그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최도연은 비서를 통해 한서연의 과거를 조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5살 때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고 곧 한씨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 누가 데려다 준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서연은 그 말을 듣고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존재하는 큰 구멍, 그 비밀스러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납치범은 그녀를 고아원에 맡긴 것일까요? 최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서울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수아. 아니, 서연이가 원한다면 옛집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주도는 그녀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바다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해녀로서의 삶은 그녀에게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그녀를 납치했고 왜 그랬는지. 결국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가보겠다고 하지만 잠시만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도연은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서둘러 짐을 챙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서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잠시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알렸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한서연은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니까요. 바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작은 여행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긴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 노래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노래는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최도연이 보낸 차가 도착했고 한서연은 제주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서연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나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한서연은 최도연의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은 한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관리인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서연은 갑자기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도연은 그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소녀의 방이었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작은 침대, 인형들과 책들. 모든 것이 5살 수아가 살던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수아의 방이었어요. 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연은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20해 전 5살 소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동화책들, 침대 위에 놓인 인형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자신의 방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선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최도연은 문가에 서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무언가 기억해내기를 바라면서도 그 기억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음악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려 살펴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한서연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줄곧 흥얼거리던 그 자장가는 이 음악 상자에서 나오던 것이었습니다. 최도연은 딸의 눈물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이 음악 상자는 수아의 어머니가 선물로 준 것이었다고, 수아는 이 음악 상자를 들으며 자장가를 따라 부르곤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서연은 음악 상자를 가슴에 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수아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최도연은 그녀에게 다른 방도 준비해 두었지만 한서연은 이 방에서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더 많은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운 한서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었던 수아,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방에 돌아온 자신. 그 사이에는 20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서연은 음악 상자를 다시 열어 자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음악과 함께 그녀는 조금씩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한서연은 5살 수아가 되었습니다.
맑은 날 제주 바다에서 놀고 있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낯선 아주머니가 다가와 맛있는 사탕을 준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수아는 그 손을 잡았고 곧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는 무서운 눈빛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서연은 숨이 막히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꿈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최도연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도연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오래된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수아 실종 당시의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통해 한서연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아가 실종된 날은 제주도의 한 해변에서였고 목격자들은 어떤 여성이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누군가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는 것까지. 하지만 그 이상의 단서는 없었습니다. 최도연은 자신이 20해 동안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고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실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서연이 돌아왔으니 새로운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여성의 모습. 그녀는 서울로 온 이후 계속해서 기억들이 선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납치 이후의 시간들, 자신이 어떤 집에 머물렀던 기억,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고아원에 맡겨졌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도연은 한서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이 확실해지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라도 범인을 찾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연은 최도연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수아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놀이터,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산책하던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곳 한 곳을 방문할 때마다 한서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 마치 오래전에 꾸었던 꿈을 다시 꾸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서연은 문득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던 길, 그 주변의 건물들. 한서연은 갑자기 최도연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은 백지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 붉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서연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분명 자신이 납치된 후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그 건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고 지금은 대부분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서연은 건물 앞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몇 달을 보냈었습니다. 낯선 부부가 자신을 데리고 있었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최도연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테니 그때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기억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부부의 얼굴, 자신을 가두었던 방,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달래주었던 음악 상자. 경찰이 도착하고 한서연은 자신의 기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납치됐던 당시의 상황, 이 건물에서 지냈던 시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고아원에 버려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부는 자신을 키우려 했었지만 남자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고아원에 맡기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에 데려다 주기 전 그들은 한서연에게 이름을 바꿔주었고 과거를 잊으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물 소유주와 과거 거주자 명단을 확인하고 당시 거주했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연은 한서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서연은 다시 수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린 수아와 부모님의 모습. 한서연은 자신이 20해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양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납치범 부부의 행방을 추적해냈습니다. 부부는 이미 10년 전에 해외로 도주했지만 최근 남자가 사망한 후 여자가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녀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가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도연은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한서연은 혼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마주해야 할 과거였습니다. 조사실에서 한서연은 납치범 여자와 마주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그녀는 한서연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최도연의 딸을 납치했고 자신들의 아이로 키우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가까워지자 두려워져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서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서연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서연은 그 여자에게 한마디만 남기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최도연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최도연은 그저 서연이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한서연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다가 그리웠고 해녀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도연은 처음에는 실망한 듯 했지만 곧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그는 제주도에도 집을 마련해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서연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왔다는 것, 이제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바다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까지. 묘소를 떠나기 전 한서연은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노래를. 제주도로 돌아온 한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최도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연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수아는 그녀의 일부였지만 서연 또한 그녀 자신이었으니까요. 바다로 돌아간 한서연은 다시 해녀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한서연은 물 위로 올라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닷가에는 최도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달 제주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부녀는 함께 해변을 걸으며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서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거칠게 밀려오고 때로는 잔잔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파도는 바다로 돌아가듯 그녀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삶, 그리고 두 개의 가족을 가진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